플루타르크 영웅전. 폼페이우스는 이 지방의 전후 처리를 끝마치고 질서를 확립하자 이전 이상으로 위풍당당하게 개선해 행군을 재촉했다. 폼페이우스는 미틸렌이 시에 도착하자 이곳 출신의 테오파네스의 전공에 보답하는 뜻에서 그 도시를 잘시로 했다. 이곳의 전통인 글짓기 대회에도 참석했는데 그때의 시제는 폼페이우스의 공정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때 대회가 열렸던 극장이 마음에 들어 로마 신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하고 규모와 외관은 이것을 능가하는 극장을 짓게 할 생각으로 폼페이우스는 그 극장에 설계도를 작성케 했다. 또한 로데스 섬에 도착해서 섬 안의 철학자 정원을 강화를 듣고 그들에게 각각 1달란트씩 줬다. 철학가 포시도니우스는 폼페이우스 앞에서 수사학자 헤르마고라스의 학설을 논박하는 논문을 읽었다. 폼페이우스는 아테네에 도착해서도 철학자들을 후하게 대접했으며 도시의 부흥예술 보테스라고 50달란트를 줬다. 이렇듯 그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가득 안고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집에서 그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과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위대한 영광이 가득 찬 운명을 시기라도 하듯이 폼페이우스의 기국에는 검은 그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 동안 아내 무키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 있을 때에는 이 소문을 전혀 상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기자 그녀에게 이혼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는 이혼장에 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고 또 그 후에도 이것에 관하여 이런 방구에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키케로의 서간집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폼페이우스를 둘러싼 가지가지의 소문이 로마 시내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가 머지않아 3군을 이끌고 로마시로 입성하여 강력한 독재 정치를 펼 것이라는 풍문은 시내에 불안을 조성했다. 그라스스는 아들을 데리고 재산을 챙겨서 남몰래 로마를 떠났는데 그것이 참으로 폼페이우스를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취한 행위였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폼페이우스에 대한 민중의 비난을 격양시키고 아울러 그에 대한 시기심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그 즉시로 병사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앞으로의 진퇴 문제를 의논하고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한 다음 군을 해산시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 명령하고는 개선식 때에 다시 모이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가 군대를 해산시킨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탈리아 각시의 주민들은 폼페이우스가 무기를 버리고 소수의 측근만을 거느린 채 마치 소풍이라도 다녀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 그를 환영했다. 이리하여 그를 따라 로마시로 들어온 자의 수는 그가 해산시킨 군대의 수보다 더 많았으며 그때 만일 정변을 일으킬 생각만 있었다면 그 전에 군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개선식을 거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식을 치르기 전에 로마 시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폼페이우스는 피소의 선거 운동을 친히 원조하고 싶으니 개선식이 끝날 때까지 집정관의 선거를 연기해달라고 원로원에 사자를 보내어서 요청했다. 그러나 원로원에서는 카토가 굽히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므로 이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직 혼자서 정의를 주장하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카토의 용감하고도 엄격한 성품에 감탄하여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까 하고 궁리했다. 마침 카토에게는 진료가 둘이 있었으므로 하나는 자기의 처로 하나는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카토에게 사람을 보내 뜻을 전했다. 카토는 폼페이우스의 저의를 간파하고는 이러한 행위는 사돈을 레짐으로써 자신을 끌어들여 타락시키려는 소인이라면서 단호히 이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그의 아내와 누이 동생은 대폼페이오스의 사돈이 못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했다. 한편 폼페이오스는 아프아니우스를 집정관에 선출시키려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렸다. 이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폼페이오스의 정원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그는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됐다. 집정관이라는 국가 최고의 관직을 자신의 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 자리에 앉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금력으로 관직을 사주려고 한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때 카토는 자기 집안 여자들에게 폼페이우스의 사돈이 됐다면 이러한 비난도 함께 받아야 했을 것이요 라고 말하자 그녀들은 과연 카토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폼페이우스의 개선식은 그 장관이 극에 달하여 이틀이 걸려도 끝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나마 준비한 것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못했으며 공개되지 못한 것만 하더라도 가히 한 번의 행렬을 성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전승의 대상이 된 피정복 민족의 이름이 행렬 앞의 비문에 명시됐다.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폰투스, 아르메니아, 파플라고니아, 카파도키아, 메디아, 콜키스, 이베리아족, 알바니아족, 시리아, 킬리키아, 메소포타미아, 포이니키아 및 팔레스티나의 여러 종족, 유다이아, 아라비아, 바다와 육지에서 소탄된 해적 전체, 기준 점령한 요새의 수는 1000개를 헤아렸고 도시의 수는 900개에 이르렀으며 해적선의 수는 800척, 건설한 도시의 수는 39곳에 이르렀다. 또한 비문에 적힌 바에 의하면 국가의 세금 수입이 본시 연액 5천만 탈렌트였으나 폼페이오스가 이에 덧붙인 것까지 합치면 8,500만 탈렌트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그는 국고에 화폐 및 물품의 형식으로 금은 2만 탈렌트를 넣었으며 이밖에 병사들에게는 최저 1,500 드라크마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전쟁 포로로서 개선행진에 끌려나온 자는 해적의 수령들 외에 아르메니아의 티그라네스 왕자와 그의 비조심에 유다이아의 왕 아리스토블루스, 미스트리다테스 왕의 누이 동생과 그녀의 5명의 아이들, 스키티아의 부인 약간명, 알바니아족 및 이베리아족의 인질, 콤마겐의 왕의 인질 등이었으며 여기에다 폼페이오스 자신이 아니면 그 부장이 싸울 때마다 세웠던 전승 기념비도 있었다. 세계대륙에 전전하여 3번씩이나 개선식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로마인도 이루지 못한 커다란 영광이었다. 폼페이오스는 처음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음에는 유럽 대륙에서, 맨 마지막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승리를 거두어 각기 개선식을 올렸으며 이 3차례의 개선식을 올림으로써 전세계의 승리자가 된 것이었다. 트리플 크라운? 폼페이오스를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유사하다고 여기려 했던 사람들은 그가 당시 34세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사실 그는 49기에 가까운 나이였다. 만일 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필적할 만한 행운을 얻고 있던 이 시기에 인생을 끝마쳤더라면 그는 후회되는 바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 후의 인생은 그의 행운에 질투라도 하듯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많은 공적으로 쌓은 정계에서의 세력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을 위하여 행사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이것에 의하여 자신의 명성을 희생시킴으로써 남의 세력을 증대시켰고 그 자신의 세력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 도시의 가장 견고한 요새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그 전까지는 큰 힘이 되었더라도 그 후에는 그만큼 큰 해가 되는 수가 있듯이 가이사르는 폼페이오스의 세력을 이용하여 국가를 넘볼 정도까지 세력이 강대해졌고 폼페이오스의 응원으로 다른 사람들은 강하게 세력을 키웠으며 결국에 폼페이오스 자신의 세력마저 전복시킨 것이었다. 이때까지의 그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다. 루클루스가 아시아에서 폼페이오스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서 로마로 돌아왔을 때
원로는 즉각 그에게 폼페이오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루클루스의 정교기를 지지하였다. 당시에 루클루스는 벌써 쇠약해졌어 예전의 영민함은 볼 수도 없었다. 안일한 생활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으나 폼페이오스가 나타나자 분기하여 맹렬히 그에게 덤벼들어 폼페이오스가 휴지로 만들었던 자기의 과거 아시아 통치에 관한 정명을 부활시키고 카토의 지지를 얻어 원로원에서 큰 세력을 휘둘렀다. 원로원에서 배척을 받은 폼페이오스는 하는 수 없이 정무위원 쪽으로 달려가 소장 정치가들과 손을 잡았다. 소장 정치가 중에서 가장 무엄하고도 후한무치한 클로디우스라는 자는 폼페이오스 편에 들어 그를 민중파의 진영으로 끌어들인 후 그의 위신도 생각하지 않고서 광장으로 끌고 돌아다녔다. 또 클로디우스는 민중에게 아부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연설을 할 때에는 이것에 위력을 덧붙이기 위하여 폼페이오스를 이용하였고 폼페이오스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는 자기가 마치 폼페이오스의 은인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수마저 요구했다. 나중에는 폼페이오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의 친구이자 정치적인 조력자였던 키케로와 손을 떼기까지 했다. 키케로의 몸에 위험이 닥쳐 폼페이오스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폼페이오스는 그와 만나는 것조차 피했고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닫아 걸고 다른 문으로 해서 도망치곤 했던 것이다. 키케로는 재판의 결과를 무서워하여 남몰래 로마시에서 피신하였다. 당시 카이사르는 임지에서 돌아와 정기에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절대적인 인기를 얻어 장래가 촉망됐기 때문에 폼페이오스와 국가 당국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는 이때 집정관에 입후보했으나 크라스스와 폼페이오스가 불화상태에 있어 한쪽을 지지하며 다른 쪽을 적으로 삼아야만 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다. 카이사르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훌륭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은 교묘하게 음모를 감춘 불순한 동기에서 취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패가 균형을 잃었을 경우 한쪽으로 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계의 여러 세력을 한 군데로 집결해 놨기 때문에 그 세력은 서로 균형을 잃고는 배가 침몰하듯이 국가도 붕괴될 운명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카토의 말에 의하면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가 서로 싸우게 된 데서 국가가 망하게 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결과를 원인으로 본 것이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의 항쟁과 불화가 아니라 결탁과 타협이야말로 국가에 있어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화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과연 카이사르는 집정관으로 당선되자 취임 초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법안, 토지를 빈민에게 분배하는 법안 등을 제출하여 집정관의 품위를 승산시켜 집정관의 지위를 일종의 정무위원회의 지위처럼 취급했다. 카이사르는 동료 집정관인 비블루스가 카이사르가 제출한 법안에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또 카토가 비블루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자 카이사르는 모두가 보는 가운데 폼페이오스를 연단으로 불러들여 그가 제출한 법안의 지지 여부를 물었다. 폼페이오스가 그것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자 카이사르는 거듭 그에게 만약 이 법안에 폭력으로서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귀하는 민중의 의지를 옹호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폼페이오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만약 칼로 위협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칼과 방패를 들고 응할 것입니다. 폼페이오스는 그때까지 이처럼 후한무치한 언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친구들도 그가 이 말을 무심코 내뱉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 후에 역사가 명시한 바에 의하면 용맹과 권력의 장군 폼페이오스가 완전히 카이사르에게 복종하여 그가 하라는 대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사르는 딸 율리아가 카이피오라는 한 청년과 약혼 중이어서 곧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폼페이오스가 이 처녀와 결혼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카이피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술라의 아들 파우스투스와 약혼 중이었던 자기의 딸을 대신 줬다. 그리고 카이사르 자신은 피소의 딸 칼푸르니아와 결혼했다. 그 후 폼페이오스는 군대로 로마시를 가득 채웠으며 실력을 행사하여 정계에서 맹위를 떨쳤다. 집정관 비블루스가 루클루스,
카토와 함께 광장으로 내려오면 그 즉시로 병사들이 이들을 습격하여 호위병들이 받쳐든 의장을 부숴버렸으며 심지어 어느 병사는 오물통을 비블루스의 머리 위에 끼얹고 그를 호위하던 정무위원 2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폼페이오스 일파는 광장에서부터 반대자를 제거한 후 토지를 빈민에게 분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일에 맛을 들인 민중들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폼페이오스 일파의 추종자가 되어 생각이나 반대 없이 묵묵히 하라는 대로 어떤 법안을 제안하든지 기계처럼 찬성의 표를 던지곤 했다. 따라서 루클루스를 격분시켰던 폼페이오스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법령은 다시 인준됐으며 카이사르에게는 알프스의 남북에 걸쳐 뻗어있는 갈리아와 일리리쿰을 4개 군단의 병력을 가지고 5년 동안 통치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 다음에 있은 집정관 선거에서는 카이사르의 장인인 피스와 폼페이오스의 아첨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인 가비니우스가 선출됐다. 이와 같은 어지러운 정세를 당함에 있어 비블루스는 집정관의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자택에 직구한 채 두문불출하며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를 매도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또 카토는 원로원에서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국가의 장래와 폼페이오스의 장래를 예언했다. 또 루클루스는 정계에서 활동할 나이가 지났다는 핑계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냈는데 폼페이오스는 이것을 보고서 안이한 생활보다는 정계에서의 활동이야말로 나이든 자에게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렇게 혹평한 폼페이오스 자신도 마침내는 젊은 아내와의 사랑에 빠져 별장에서 또는 화원에서 부부만의 행복한 애옥생활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정치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 정무위원이었던 클로디우스는 그를 얕보고서 횡포한 행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키케로를 로마시에서 내쫓았으며 카토를 군의 지휘권을 준다는 명분을 붙여서 키프루스로 쫓아버렸던 것이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가버린 후로는 민중의 인기를 끌려고 노력한 끝에 시민대회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클로디우스는 그 즉시로 폼페이오스의 라시아 전책의 일부를 수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포로로 감금되어 있는 티그라네스 왕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 두고는 폼페이오스의 세력을 시험해볼 생각으로 우선 그의 측근들을 시험했다. 마침내 그 재판에 폼페이오스가 나타났으므로 클로디우스는 일단의 깡패들을 거느리고 민중 앞으로 걸어나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남봉을 피우는 장군은 누굽니까? 또 하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한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민중은 잘 훈련된 합창대처럼 클로디우스가 옷을 펄럭거릴 때마다 이에 응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폼페이오스여! 폼페이오스는 이에 고민했다. 그는 이제 아직껏 남에게서 이렇듯 심한 말로 비난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이러한 모양의 정쟁에도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더욱 분한 것은 자기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원로원 의원들이 고소해하며 키케로를 배반한 보복을 톡톡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내 중앙광장에서 도당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살상사태까지 일어났고 또 클로디우스의 노예 하나가 칼을 들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벽을 해치고서 폼페이오스에게로 덤벼들려고 하는 것이 발견되자 폼페이오스는 이것을 구질로 삼아 클로디우스의 횡포와 규탄을 피하기 위하여 클로디우스가 정무위원으로 있는 한 광장에 나타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원로원과 귀족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를 친구들과 의논하였다. 18